지금 보니까 정다운국 대표 긁혔네요. 다 실거주를 가는데요. 보령에 있는 곳에 단독주택, 배우자 아파트 이거는 같이 구로동에, 그다음에 배우자가 또 대전 유성구에 아파트 전세권 갖고 있고, 배우자가 또 아파트 있고요. 배우자 오피스텔 여기 여의도, 그다음에 배우자 또 진주시의 아파트, 또 안양구 호계의 배우자 아파트. 배우자가 몇 명이에요? 배우자 혹시 네 분이십니까 혹시? 아직 무르익지도 않고 아직 성숙되지도 않은 대책에 대해서 기우제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망하라고? 그런데 본인은 뭡니까 이렇게? 저는 지금 정부가 10월 15일 날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힘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조금 틈이 보인다 싶으면 막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꼭 하이에나 같지요.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결국은 이제 사의를 표명했고 면직안이 제가가 돼서 물러났습니다만, 이 부동산 대책도 지금 뭐 부동산을 이상경 차관이 뭐 갭 투자를 했냐 어쩌냐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그 대응 잘했다고 봐요.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어떤 놈이 더 많겠습니까? 지금 이번 부동산 대책 핵심이 뭡니까? 집값이 너무 날뛰니까 이걸 지금 잡아보자고 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 맨 앞에 선자가 바로 국힘당의 장동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동혁이가요, 집을 6채나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해명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실거주형이래요. 집 몸이 몇 개인데 6채를 실거주합니까? 또 하나 놀라운 거, 그 6채 전부 합하면 8억 5천이래요. 내가 살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걸 틈이라고 보는 거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맞서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저자들이 저렇게 하는 거 죽는 거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장동혁이 집 6채 한번 따져봅시다. 저는 지금 구로동의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 시골 마을에 94세의 노모가 살고 계신 오래된 농가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제 지역구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을 위해서 국회 앞에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골의 아파트와 나머지 것을 다 합하더라도 아파트 그리고 주택 가격의 총 합산액이 8억 5천 정도 됩니다. 제가 실제로 거래했던 가격과 공시지가 중에서 실거래가가 높다면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세현 소장님, 네. 헛발질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니까 정다운국 대표 긁혔네요. 긁히니까 계속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회 앞에 오피스텔에서 거주한다고 그러는데 구로동에서 또 거주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로동과 여의도가 실제로 제가 그 근처 살아서 아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국회 앞에 오피스텔 왜 또 살죠? 구로동으로 차 타고 가면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다 실거주를 가는데요. 보십시오. 제가 봤더니 구로동의 본인 아파트, 보령에 있는 곳에 단독주택, 배우자 아파트 이거는 같이 구로동에 같이 이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또 대전 유성구에 아파트 전세권 갖고 있고, 배우자가 또 아파트 있고요. 배우자 오피스텔 여기 여의도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여기 민생경정호 사무실 있는 그 오피스텔이요. 또 심지어. 그다음에 배우자 또 진주시의 아파트, 또 안양구 호계의 배우자 아파트, 배우자 전세권 또 배우자가 몇 명이에요? 다 실거주면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다 실거주라면서. 근데 배우자만 지금 아파트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요. 배우자 혹시 네 분이십니까 혹시? 실거주라고 하시니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아니 본인도 이렇게 많으면 차라리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면 되지, 계속 몰아가잖아요. 사다리 걷어차기다, 뭐 부동산 망국이다, 뭐 이재명 정부를 엄청 대책을 아직 무르익지도 않고 아직 성숙되지도 않은 대책에 대해서 기우제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망하라고? 그런데 본인은 뭡니까 이렇게? 어이가 없어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여의도 오피스텔 그 진짜 거주하는 거 맞으신지 제가 궁금한데요. 구로동은 또 뭐고? 본인도 투기 목적 있었던 거 아닌가라면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구로동에 34평이라면서요. 네. 구로동 34평 아파트가 4억 8천.
이거를 지금 누가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이제 구입 당시 가격인 것 같은데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로동 34평 4억 8천 같으면 아마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줄을 설 겁니다. 그렇죠. 젤라토르님 6채 모두 실주거형이면 분신술 쓰냐? 보수형님 TV님 월화수목금토 돌아가면서 사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먼저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 공격을 들어보고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정상화 특위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시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은 내 집 마련 한 채에 대해서 간절하고 절실한데 금액을 떠나서 갑자기 6채라고 하니 우선 그 숫자에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장동혁 대표께서도 그게 실거주 목적이고 다 사연이 있다라고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서 또 질문은 남지 않습니까? 그게 실거래가입니까? 공시가격입니까? 만약에 공시가격으로 말씀하셨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께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구로동 34평 4억 8천 이게 집을 산 게 1989년이래요. 네. 그 가격을 가지고 지금 와서 뭐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참 어리석은 자라고 보는 게 뭐하러 그걸 본인이 해명을 저런 식으로 합니까? 네. 차라리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나을 편이죠. 그리고 6차례 되는 놈이 지금 이제 집값이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어디 사시는지 저는 정확히 지금 뭐 봐도 지금 주위에 안 뜨는데 구로동 그 같은 동네 사시는 분들이 소송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집값 떨어뜨린다고 우리 동네 그렇게 집값 싼 데 아닌데 이거 뭐 하는 자야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 상황이고 누구든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저 아까 이제 구로동에 있으면서도 국회 앞에 또 오피스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집이 멀죠 많으시니까 그런 생각하는 저 또래들 정말 야 이거 뭐 어떻게 회사 앞에 작은 방이라도 하나 오피스텔 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피곤해가지고 출퇴근하기 너무 어려울 때는 여기서 잠만 좀 자기 가고 그냥 매일 여기서 출근하고 야근하고 나면 집에까지 한두 시간 걸려서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뭐 이건 100% 제 추측입니다만 그냥 편의에 따라서 편할 때마다 오늘은 여기서 잘 수도 있고 오늘은 여기서 잘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하나씩 널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는 혹시 있었던 건 아닌가. 왜냐면 제가 알기로 다른 자산 신고한 내역은 꽤 그 자산이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방에 그러니까 고향 말고 다른데 좀 거기는 왜 뜬금없이 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집 전체가 아니라 지분을 10분의 1씩 이렇게 가지고 계신 재산도 꽤 있어요. 그거는 왜 거기 지방에 아파트 한 채 10분의 1 지분은 뭐지?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고들게 되면 불리한 얘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얘기를 요것만 봐주세요 하면서 지금 어렵사리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수록 궁금해져요. 그럼 등기부등본 떼보게 되고 기사도 한번 그 집 찾아가 보게 되고 왜 불어는 여기 있는데 34평이 있는데 굳이 여의도는 왜 있고 다 알고 싶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장동혁 그 구로동 아파트는 1989년도 매입이 아니고 그 아파트 준공이 1989년이네요. 매입 연도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요. 이런 것을 올렸어요. 서울, 경기, 충남, 경남 실거주 전용기 타도 불가능합니다. 센스 있다. 센스 있죠.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님 실거주라고요? 차라리 부루마블이라고 하십시오. 부루마블 아시죠? 이지은 소장님? 네, 맞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도 뭐 소위 말하면 저는 사실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가 재산 증식의 욕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 본인도 그런 욕구에 충족해서 살고 있으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무작정 비판할 게 아니라 일단 지켜봐야 되는 게 우선 아닐까요? 본인이 이렇게 6채, 7채 막 갖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 분들이 강남 상구 부동산을 56채 갖고 있더라고요. 국민의 의원들은 보니까. 그래서 총 814억 정도 되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를 4채나 갖고 있으면서 그게 투기 목적이 아니다. 다 실거주용이다. 변명할 게 없어서 그렇게 변명합니까? 참 이건 나 바보요.
아니면 국민들 너네들 바보지 이렇게 하는 것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전영기 의원이 그 글에 빵 터졌는데 이 와중에 또 장동혁 편을 드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장동혁 대표 비판은 뜬금포인 게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차가 넉 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다. 최진봉 교수님, 네. 지난번에 신인규 대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정당에 혁신자를 쓰는 혁신당이 2개 있대요. 조국 혁신당, 네, 네. 개혁신당. 개혁신당. 저는 아니 이준석 대표 저 사람은 비유를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을 비유하고 싶은 거잖아요. 저는 뭐 장기적 관점에서 자기가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싶어서 저렇다고 보고 있는데 아니 저게 비유가 맞습니까 대체? 아니 예를 들어서 그 강남 지역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과 여러 곳에 집이 여러 군데 있는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갭 투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실거주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집을 사가지고 돈을 불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든 어느 지역에 집 한 채가 있고 그 한 채에 실거주하는 사람을 비판합니까 누가? 저는 비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 집이 있는데 또 다른 집을 갖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실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돈을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재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갭 투자를 하거나 다른 지역에 여러 아파트를 구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돈을 불리는 과정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민주당의 사람들 중에 몇몇이 뭐 예를 들면 비싼 지역에 살고 있는 게 문제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건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그거에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채를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서 재산을 증식하려고 했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장동혁 대표가 지금 6채를 갖고 있다는데 그 6채가 우리가 다 얘기했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있다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대체. 그리고 가격을 얘기하는 것도 왜 지금 실제 거래 가격 아니 민주당 공격할 때는 그렇게 실거래가로 얘기하고 공격을 해야 되더니 이제 와서는 자기 얘기할 때는 왜 실거래가 얘기 안 하는 거죠? 뭐 얼마에 샀는지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구조라고 하면 저걸 비판을 해야지. 본인이 그렇게 뭐 젊은이들 대변한다 그러고 무슨 뭐 MZ세대 대변한다고 그러고 다니면서 이걸 어느 MZ세대들이 어느 젊은이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대체. 자기들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니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겠지만 논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저런 논리라면요 정치꾼의 행동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CIM님 오토바이도 10만 원짜리냐 1억짜리냐가 문제지. 근데 임세훈 소장님 요즘에 이것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그러던데 슬슬 이준석이 계속 국민의힘의 꼬리를 치잖아요. 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가 됐다고 보는 걸까요? 끊임없이 이제 왜냐하면 이 소수정당이라는 그 약점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큰 집 살다가 작은 집 살면 불편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큰 집에서 대표하다가 작은 당의 대표를 하려니까 여러 가지 뭐 자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언젠가 다시 국민의힘을 접수하고 싶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지방선거 끝나고 오겠죠. 왜냐하면은 장동혁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보면 지방선거에서 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 뭐 비대가 꾸려지든지 장동혁이 아웃이 되면 그때 쓱 가서 이제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면서 국민의힘을 접수하려는 시도가 아닐까. 그리고 혹여나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재판 결과가 무기징역 혹은 사형이 나오게 되면 이 정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딱 돌아와서 내가 돌아왔다. 접수해야겠다. 이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국힘당 위헌정당 해산을 이준석이 가장 바라고 있는 걸까요? 모두 그렇게 되겠죠.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거나 아니면 당이 쪼개져가지고 구심점이 필요한 정도의 상황을 만드는 걸 아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잊혀지기 싫은 거예요. 잊혀지기 싫고 사실 이준석 대표 아직까지도 해명이 안 된 부분이 그날 내란의 밤에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던 건지 왜 도대체 동탄까지 돌아갔다가 이 여의도까지 다시 와야 됐든지 이런 것들 하나도 해소가 안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이재명 정부가 정상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란 세력들은 여전히 거기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이런 구도가 되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이제 뭐 찾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설 자리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정도의 말을 해주는 건데 저는 언론에서도 굳이 이거 안 다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냥 좀 잊혀지게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잊혀지는 것보다 계속 생각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란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신 사나워가지고 이 젓가락 발언도 지금 제대로 못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다시 고개 들고 올라올 때 아 그래 너 참 젓가락 거기 있었구나. 우리가 좀 다시 기억을 상기해야 할 그리고 필요가 지금 있어요. 이준석 그 지지하는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한동훈이 갑자기 이제 다니다가 동탄 출마설에 든답니다. 한동훈 요새 한동훈 요새 동탄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야, 저 성북 뭐 전국을 다 돌아가지고 내가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겨우겨우 동산에 자료 잡는가 했더니 한동훈이 온다 그러니까 또 갑자기 경계를 하는 거죠. 저는 이준석 대표 저렇게 페이스북 글 썼는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시끄러 임마.